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300개가 넘는 실명 댓글들이 달리며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까지 나서면서 검사들에 대해서 다시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디지털 연판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검사들이 댓글로서 연판장을 돌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반하는 내용을 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검사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누겠다. 3단계 체제에서 5단계 체제로 쪼갭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1단계는 1.5단계가 새로 생깁니다. 100명 이상 집회,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가 금지되고 2단계에서 2.5단계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3단계로 분화가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나누고 발령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만 바이든, 트럼프 필승 공식 미리 알아볼까요? 현재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의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 두 명의 대권 후보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끝날 때까진 모른다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에서 발표된 최신 여론조사 결과 판세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공천할까요 말까요? 당원 투표에 붙였는데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80%가 넘는 찬성 의견이 결론으로 도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당원이라는 뒤에 숨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모두 비판적으로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유 배달 소년에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살았던 007의 제임스 본드의 주인공 션 커네리가 007 촬영 무대 나수에서 잠들었습니다. 첫 작품을 포함해 007 시리즈 7편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 헐리우드 스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션 커네리가 우유 배달 소년을 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잠시 후 오늘의 하플에서 그를 추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월요일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스탠포드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김수경 박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에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구 실장님 나왔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D-1, 미국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상에서는 바이든이 웃고 있지만 주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 양상이 치열합니다.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몇 퍼센트, 조금 전에 뉴스 속보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이 공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퍼센트 결과 나왔을까요?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재수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루 뒤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 언론들은 조심스럽게
바이든 후보의 약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뒷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판세 분석인데요. 미국 대선 D-1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자는 누굴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 대의원 수가 많은 게 미국에서는 결정적으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216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70명이 과반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125명의 대의원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인단 예측 수입니다. 자, 6개 경합주에서는 어떨까요, 결과가? 상세히 지도로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은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숫자는 선거인단 수가 되겠는데요. 지역별로는 현재 좀 살펴보시면요.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특히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이 상당히 많은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일리노이, 뉴욕, 뉴햄셔, 버몬트, 버지니아 등이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미주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세 분석을요. 이번에는 주요 6개 경합주로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자, 썬벨트로 불리죠. 플로리다에서 조 바이든 48.3, 도널드 트럼프 47.1,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8.9 대 46.8, 애리조나에서 47.3 대 47.2. 자, 보세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딱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 바이든이 우세한 건 아니냐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 속에서도 끝까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는 조 바이든 49.5, 트럼프 대통령 45.4, 미시간주 50.3 대 43.0, 여기 좀 차이가 벌어지는군요. 위스콘신 50.5 대 44.8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온 김수경 박사님, 미 언론들의 예측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봤는데 전체 이 대의원 선거인단 수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미 유력한 숫자를 확보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주별로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을 대충 조합해 보니까 좀 확실한 부분이 조 바이든이 200표가 넘었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135표 정도인데 사실 2016년에 트럼프가 이렇게 대선에 성공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6개 경합주에서 모든 표를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그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이것들이 지금 경합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2016년에 트럼프가 다 표를 가져갔는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러스트벨트에서 상당히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요. 사실 이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 미시건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한 20년 동안은 민주당이 계속 표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표밭이었는데 2016년에 트럼프가 그걸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선벨트 말고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꽤 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꽤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그럼 또 확실하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16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예측을 했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뭐 표본도 좀 그 수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 방식도 바꾸는 등으로 해서 여론이 상당 부분의 진실을 포착하게끔 그렇게 바꿨다고 하니까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믿을만하다는 근거 하에 이 러스트벨트를 만약에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트럼프가 여기서 이기기는 조금 어렵다. 트럼프가 그것들을 다 가져가서 2016년에는 성공했던 건데 올해는 좀 트럼프가 고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거인단 수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매직 넘버가 바로 270입니다. 270에 누가 근접했는가?
이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살펴보시면요. 이 CG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지금 216표, 그런데 한 63표 정도가 바이든 후보에게 추가적으로 더 우세하다라는 결과를 미국의 공영 매체들이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70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매직 넘버 270 과반을 이미 바이든이 가져간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 분위기 속에서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유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Now we're down to 2 days, right? 2 days from now, we are going to win the state of Michigan again. Biden wins, China wins. When we win, America wins. With your help, your devotion, and your drive, we are going to keep on working. We are going to keep on fighting. And we are going to keep on winning, winning, winning. President Trump is terrified of what will happen in Pennsylvania. Everybody knows who Donald Trump is. Let's keep showing them who we are. It's time to stand up. It's time to take back our democracy. We can do this. We're better than this. 이재명 기자, 지금 상당히 치열한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할 것을 미 언론 매체들이 점치면서도 자신 있게 쓰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래도 4년 전에 악몽 때문이죠. 그렇군요. 4년 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모든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언론기관들이 다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었죠. 여론조사에서 워낙 앞섰기 때문에. 근데 실제 표를 깠는데 실제 표수에서는 힐러리가 300만 표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선거인단을 어느 주에서 이겼을 때 선거인단을 전부 다 가져가는 독식 제도가 있다 보니까 선거인단에서 아까 얘기했던 매직 넘버 270을 트럼프 대통령이 훌쩍 넘겼죠.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김수경 박사 설명한 것처럼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러스트벨트라고 했던 어떤 공업지대가 북동부에 있는 공업지대가 다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너진 겁니다. 결국 힐러리가 표수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그때 이제 굉장히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들이 쓴맛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실제 지난번처럼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다시 뚜껑을 열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미국 주요 베팅 업체도 베팅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64.9%,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2배 이상 베팅 업체도 많이 베팅을 했던데 글쎄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만 뭐 결국은 진짜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등판을 해서 바이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세 연설도 들어보시죠. Or treating the presidency as anything more than a reality show to give him the attention that he craves so desperately. Almost 230,000 Americans have died. What's his obsession with crowds anyway? He's still worrying. He is still talking about his inauguration crowd being small. Does he have nothing better to worry about? That was 4 years ago. What kind of trauma did he go through? Did no one come to his birthday parties when he was a kid? 선거운동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존재가 있는데 박정원 전 대변인,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놀리기, 표현도 지금 등장을 했어요. 생일 파티에 어렸을 때 안 온 거냐 아무도, 뭐 그런 말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좀 부럽기도 하네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활발하게 군중들 사이에서 연설도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미국민들한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 같이 이제 동시 유세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상대 후보나 정적에 대해서 험한 소리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연연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슨 미국 전체 선거를, 그다음에 미국을 리얼리티 쇼 운영하듯이 한다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생일 파티에 옛날에 많이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사람들 군집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지난 4년간
뭐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본인이 쭉 진행해왔던 정책들이 많이 바뀌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난 4년간의 상황을 극복하고 바이든 후보가 다시 이제 당선이 돼서 민주당 후보의 민주당 정권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요 승부처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샤이 트럼프가 변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 엇갈리는 승패 전망. 로버트 케헬리 여론조사 기관 수석위원은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많은 샤이 트럼프가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올해도 3사에 가까운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한 트럼프들이 많다. 이 샤이 트럼프 표현이 유행해서 지난 대선 때 뭐 샤이 홍준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바 있었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길 원치 않는 유권자가 많다. 우리는 샤이 트럼프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정치학과 데런 쇼 텍사스대 교수는요, 샤이 트럼프 규모 큰 변수가 될 정도는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지금 주고 있고요. 자, 최대 승부처가 이 플로리다인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ABC,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 다른 매체에서는 바이든이 앞선다. 트럼프가 앞선다. 바이든이 앞선다. 트럼프가 앞선다.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과 매체들도 헷갈려하고 있는데 정치 컨설팅 전문 윤태우 실장님, 저게 샤이한 표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참 많은가 봐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샤이 보수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 미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뭐 그러하지 않겠냐. 또 한국도 탄핵의 여파에서 지금 많은 선거들이 치러졌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뭐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각자 제가 조금씩 설명해드리자면은 여전히 샤이 트럼프는 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 여론조사 추이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꽤 따라잡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바이든 진영에서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된 게 엊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의 활동을 보면 저 사람이 나이가 75세가 훨씬 넘는 사람인데 엊그제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트럼프의 저력이라는 게 샤이 트럼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하고 다르다. 지난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다면은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쪽에서 유리하게 보는 건 하나 더 있는 게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샌더스 지지자라든지 급진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바이든이 그렇게 인기 있는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이건 바이든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급진파부터 우파까지 똘똘 뭉쳐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론조사대로 나올 것이다. 그 두 가지 이제 이론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수경 박사님, 지금 뭐 사전 투표율에서도 보이듯이 이번 선거에 대한 미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다. 동시에 양 진영 간 굉장히 다른 진영 간의 어떤 긴장, 어찌 보면 어떤 충돌, 폭동 사태 가능성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워낙 대립적이고 굉장히 충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며칠 전에도 보도가 있었지만은 텍사스에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총기를 들고 민주당 유세버스에 뭐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아주 논쟁적으로 지금 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그 각 당 지지자들에게 만약에 지지 후보가 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시위나 폭력을 불사할 거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선거를 할 경우에 우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주에서 사실은 우편 투표가 3일,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그날 3일 이전에 소인이 찍힌 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일 다음 한 일주일까지도 그 우편 투표를 접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집계하기 때까지 어쨌든 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다 표를 깔 때까지
결과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유세에서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한 11월 6일까지도 그 우편 투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때까지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위험한 일들이 아주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뭐 내전 수준의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한 가지 보면 트럼프가 여태까지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혐오의 언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까도 그 잠깐 화면에서 나왔지만 바이든이 이기면 중국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미국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또 예전에 이제 멕시칸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혐오의 언어들을 많이 썼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매우 뭐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가를 완전히 사분오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충돌을 불사할 정도로 매우 대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쪼록 좀 잘 안전하게 치러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선거를 기점으로 미 여론이 굉장히 좀 분열돼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격화돼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소연 교수님은 잠시 후에 모시고 이야기 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추조의 반격, 그리고 윤의 마이웨이, 추미애, 조국,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반격을 했고 윤 총장은 마이웨이를 나섰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실명, 반발 댓글들이 주말 사이에 쭉쭉 늘어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검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명 댓글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그 글 70여 명이 실명으로 지금 댓글을 달았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었다. 240여 명의 실명 댓글이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실명 댓글, 추 장관 표현에 따르면 커밍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커밍아웃 검사들이 300명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10명 중 1명꼴로, 전체 검사 10명 중 1명꼴로 현재 반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60에서 100여 명이 넘었다가 200여 명이 넘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웅 대주지검 검사는요, 실명으로 권력자 반대 의견을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통합했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요, 북한도 아닌데 굉장히 센 표현을 신 검사가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에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런 독단, 억압, 공포 개혁이 아니다.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소름 끼치는 돌파 매질과 편가르기다 라고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기자,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 댓글, 실명 댓글, 추 장관 표현대로라면 커밍아웃을 한 셈인데 추 장관을 비판하는 실명 밝힌 검사들이 300명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온라인 연판장이라니까 하죠. 예전에 이제 주로 평검사를 중심으로 이제 검란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제 검찰이 조직적으로 어떤 반박할 때, 반격을 할 때 주로 이제 연판장에 실명을 쓰고 서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온라인 연판장처럼 이완우 검사의 글에 그리고 여러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려서 약간 3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실명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글쎄 처음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어쨌든 인사권이라든지 지휘권, 감찰권 남용에 대한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문제 제기한 검사에 대해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지금 굉장히 부적절하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나에게 반박하는 나에게 반대하는 검사들 다 나와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이 집단 지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 전체 검사가 지금 2,2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이고 300명 정도가 실명을 했다 그러면 뭐 한 13% 정도가 지금 반박한 건데 사실 그 안의 분위기는 더 뭐 숫자도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겠죠. 실명 공개한 숫자가 그 정도일 테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에 굉장히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검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이제 지금 조만간 또 뭐 제가 다루겠지만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듯해서
오히려 이 논란은 더 확산될 분위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 네. 지금 실명으로 이름을 밝히고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들의 내용이 그 수위가 상당히 뭐랄까요? 거센데요. 그 분위기가.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라는 표현도 등장했고 다시 한번 보시면 공포와 혐오, 억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독단 어떻게 보십니까? 소름 끼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글보다는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2,200여 명 중에 10% 이상 되는 검사들이 이렇게 글을 달았으면 우리가 쉽게 검난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일부 지휘부가 이런 검사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향적인 무언가의 답변을 하지 않으면 좀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에 사실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은 이렇게 소위 커밍아웃한 검사들 다 사표 받아라라는 글이 20만 명 청원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사회정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검찰마저도 쫙 쪼개놓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주에 고려대 명예교수인 최장집 교수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단원주의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보는 것처럼 다원주의, 그다음에 목소리가 다양한 것, 그다음에 여러 의견들이 조직 내에서 많이 분출될 수 있는 게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단원주의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다음에 일선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지휘부도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좀 뭔가 받아들여서 정리할 부분, 고칠 부분, 혹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무언지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그냥 명분만 검찰 개혁이 그 안의 내용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검사들이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니까 좀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추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봐야겠군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 SNS 내용을 보면요.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요.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을 때만 검난이 운운되느냐라고 반발을 하며 자, 김학의 차관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는 왜 침묵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이명박 BBK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는 왜 모두 침묵했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뭐냐라고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윤태구 실장님, 네. 추 장관과 조 장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엇나가는 거가 있어요. 처음에 이환우 검사가 이야기한 것은 지휘권 행사가 너무 이게 많이 되고 있다. 감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예전에는 정말로 좀 신중하게 했는데 지금 추 장관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많이 하는 것의 근거가 김봉현 씨 이런 사람이 말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네. 지적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추 장관이 이건 이러해가지고 감찰을 하고 지시를 한 것이다. 이건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기자가 썼던 작년에 썼던 그 이환우 검사가 이제 재직 검사로 일을 하면서 피의자한테 부당하게 이제 지시한 의혹이 있다라는 그 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처음에 쓴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이 그걸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이 그걸 이제 공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너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 라는 이제 메신저 공격이지 않습니까? 다른 검사들이 지금 200명, 300명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말하는데 저 엉뚱한 걸 하냐? 예컨대 그럼 우리가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한테 과거에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면 어떻겠냐라는 식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이제 지금 개혁의 대상이죠. 개혁의 대상인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곳에서 동의하고 수용의 면이 있는데 어떤 자기들에 대한 개혁을 흔쾌히 동의하는 집단이 거의 없죠. 하지만
내가 동의는 못하지만 뭐 여러 분위기라든지 지금 뭐 상급자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수용은 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은 동의 문제를 떠나서 수용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더 일이 커지고 있는데 추 장관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또 더 외곽에 있는 뭐 김용민 씨 그 평론가가 쓴 글을 또 공유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조국 전 장관은 과거에 뭐 이러지 않았냐라는 걸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검찰과 이 법무부 수뇌부 간의 충돌은 벌어지는데 접점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당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감찰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빨리 검증될 수 있는 게 그 김봉현 씨가 내가 검사 3명한테 뭐 1,000만 원 어떻게 해가지고 수주 접대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청와대 행정관 뭐 우리 쪽 사람하고 서로 명함도 주고받았다. 라는 데 대해 가지고 그걸 주선한 걸로 지목되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검사들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검증이 어렵지가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 만약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김봉현 씨 말이 틀렸다고 하면은 추 장관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김봉현 씨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검찰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는 못하지만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커밍아웃한 검사, 이것은 그냥 거기에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 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굉장히 좀 많은데요, 청원이? 일단은 청와대에서 답변해야 되는 기준을 이제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사표를 받으라는 것은 일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저런 청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을 좀 읽어보시면 또 어떤 특정 정파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검사님들이 댓글로서 또는 특정 어떤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비판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직에 대해서 사표를 받을 만큼 중징계를 할 만큼의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는 보이지 않아서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도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사의 신분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표를 강요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사태는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원래 상호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균형을 넘어서서 이제 좀 강대강으로 서로를 이제 좀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는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이라는 개인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검찰은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한쪽은 검찰의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개혁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정당성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끊임없이 답이 없는 질문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댓글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검사님들은 외부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검사님들이 어디 인터뷰를 하려고 하더라도 상부에 승인받지 않고서는 언론 보도에 한 줄도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실명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검찰의 바깥에서 쓴소리를 하는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라고 종용하는 청원 운수도 증가하고 있으니 분명히 굉장히 분열적인 양상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을 돌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다잡는 모양새입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은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마웨이 행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내일 한동훈 근무지로 지난달 29일 대전 고검지검 방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내일 한동훈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을 방문해서요. 초임 부장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직접 검찰총장이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아니더냐. 지난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한동훈을 비호하느냐라고 윤 총장에게 공세를 했고 윤 총장은 그에 대해서 내가 언제 비호를 했느냐. 그럼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느냐라고 맞받아친 바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근무지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합니다. 내일
자,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요. 대검은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이미 이전에 확정된 일정이다. 의미 부여하지 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첫 번째로 좌천을 당했다라는 조간신문의 표현이 나왔던 그때에 윤석열 총장이 그때에도 한동훈 검사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 이렇게 부산이었나요? 부산으로 가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면서 굉장히 짧게 눈빛 교환, 한동훈 검사장도 입 다물면서 뭔가 미소, 찰나의 이 순간 아는 조간신문들이 이 한 장을 주목했고 윤 총장의 표정, 한 검사장의 어떤 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조간신문들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뭐하러 이거 주목하느냐라고 반발하시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그때 장면을 주목했다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은데 내일 이재명 기자 예. 어떨까요? 내일은 어떨까요?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일단은 만나겠죠? 거기까지 갔는데?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조금 전에 부산 고검 봤을 때는 당시에 차장검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검장 다음에 차장검사니까 이제 영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 법무연수원은 연구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저렇게 도열해서 바로 영접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저는 의도적이라도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저렇게 친밀하게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여권에서의 타겟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각별한 조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문제 제기가 사실은 검사들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그 내부 분위기를 격앙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태권 실장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핀트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 개개인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 더 추미애 장관도 그런 것들을 더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공개돼야 된다. 계속 불편한 인식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검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있고 조국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들이 당시에 처음에 무혐의가 나왔을 때 왜 침묵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건을 집요하게 수사해서 결국은 기소하고 단죄를 받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라인이었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검사 그렇게 단죄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좌천돼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이 제기했던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반성하고 자 과거에 그렇게 무혐의했던 것들이 지금 다 단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성하라는 의미는 결국은 지금 사건들을 자성한다는 건 앞으로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수사해라 이런 거꾸로 역설적인 주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은 계속 검사들의 개개인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 조직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더 이런 주문들이 이런 지적들이 오히려 더 검사들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태권 실장이 안 만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느냐라는 반론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어찌됐든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만나긴 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요즘 세상에 꼭 거기 가서 만나야 만나는 겁니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가족 전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저도 이제 이재명 부장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게 보란 듯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보란 듯이 만날 필요는 지금 없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다니면서 저는 그럴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줄을 둘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평검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저는 이야기 듣는데 줄을 두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사표 받아라 이런 청원 같은 것도 쉽지가 않을 게 법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추미애 장관이 하도 세게 말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태도라든지 이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당 의원에서. 지금 검사들의 의견 개진도 그거예요. 내부 게시판, 물론 뭐 내부 게시판 쓰면 금방 다 나옵니다만은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절제돼서 쓰는 건데, 그 앞에 진해원 검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더 세게 쓴 것들, 페이스북에 다 보라고 쓴 것들에 대해서 뭐 감찰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는 두고 여기만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더 난리가 나겠죠. 하려면 같이 뭐 어떻게 하든지. 윤 총장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순회 만남? 이번엔 또 강의까지 한다는데 대검에서는 뭐 예정된 일정이다라고 설명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국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묘해 보인다라는 관측도 많은데 윤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정된 일정 맞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루틴하게 원래 해왔던 것들인데 이번엔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뭐 그러냐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그러겠죠. 예정돼 있었던 거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중요한 사건에서 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 옛날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똑바로 하세요 하니까 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것처럼. 수사권이 배제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직을 추스르고 그런 거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지 마란 말도 못하죠. 자, 시간이 많다, 윤 총장은. 그런가 하면 정의당과 또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이라는 표현, 추 장관이 썼던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스스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신을 벽장 속에 감추고 살던 성소수자들이 문을 열고 나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 보도 준칙에 의하면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은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할 위치에 있으며 용어 선택에 있어서 또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추 장관의 커밍아웃 표현에 문제 삼았고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측에선 커밍아웃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과 어긋날 뿐더러 성소수자 운동을 훼손했다. 추 장관과 검찰, 언론 모두 무분별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달라라고 반발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은 부적절한 언어를 표현을 한 부분이 이제 지적된 것은 좀 뼈가 아프죠. 왜냐하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어떤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소수자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성이 폄훼된다, 부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격을 하고 있어서 그 단어 자체는 다른 단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미투 운동이 한참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투라는 또 운동이 있어서 미투 자체의 어떤 그 가치를 폄훼한다 그래서 비투하지 말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커밍아웃이라는 것이 꼭 성소수자들의 언어이냐 이런 부분에 반론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불편하다, 이런 의미가 퇴색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단어로 교체하는 것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차별을 개선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단어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는 비판을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책임 정치 대 몰염치. 이낙연 당대표가 주도하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까지 붙였는데요. 그 결과도 오늘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책임 정치라고 하고 있고,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몰염치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결정 후에 86.6%에 이르는 찬성 투표까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속전속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공천으로 심판받는 게 도리다. 자, 그 말은 심판받기 위해서, 선거 지기 위해서 공천하겠다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선거에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을 각 정당들마다 하고 있을 텐데요. 그제 오전 10시, 어제 오후 6시 당원 개정, 전당원 투표에 붙였죠. 자, 조금 전 나온 결과 86.6%가 찬성,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당원 개정 절차를 내일 완료할 수도 있다라는 것. 굉장한 속전속결입니다. 조금 전에 저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6.6%
드러난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또한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11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 책임 정치와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요, 숲 대신 나무만 본다라고 비판조로 쓰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명분 없는 선택을 한 걸까? 리드 기사 첫 문장이 이겁니다. 왜 지금 이런 명분 없는 선택을 한 걸까? 한 권리당원은 전당원 투표가 선거 승리를 담보하는 필요 조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역풍이 될 것이다 라는 인터뷰 기사 쓰고 있고요. 당원 뒤집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는 책임 정치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입니다.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과에 대한 숙고 없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 약속을 당원 대중의 다수 의견을 근거로 5년 만에 뒤집게 된 거다. 현실론을 핑계로 정치 혁신의 명분을 너무 쉽게 저버린 것이 아니냐.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당원에게 뜻을 묻는 방식, 답을 정해놓고 너는 그 답을 해. 답정너라는 건데 당원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아닌 당원의 도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윤태곤 더모아 정치부처실장의 인터뷰도 오늘 한겨레신문에 싣고 있군요. 잠시 후에 직접 생생하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부처실장 인터뷰 들어보겠고요. 저거보단 더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겨레 인터뷰보단. 자, 박정하 전 대변인. 네.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송이 나올 것은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의미 부여는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같이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다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 이렇게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밀어붙이는 보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사실은 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앞서 뭐 저희가 경향신문 한겨레 뭐 제목으로 뽑았던 책임 정치, 무렴치, 내로남불 이런 말보다 저는 오히려 막무가내라는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되잖아요. 뭘 해도 되니까 저렇게 지금 본인들이 앞세워서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표 당시에 만들어놨던 그거를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아침 결과 발표 나기 전까지 많은 신문들은 한 찬성률이 70% 정도 될까? 뭐 이런 예측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86.6% 얘기래요. 그러니까 뭐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만 앞서 우리 검난에서 일부 검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북한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민주당이 저렇게 막 해도 되는 것,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과연 그냥 후보 내서 당선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 생각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 부산시의 유권자들은 내년 4월에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후에 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는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답을 줘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 주신 의견은 박정하 전 대변인의 야당의 시각을 반영한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민주당원의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과 바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신문의 윤태곤 실장님 뭐라고 인터뷰하셨어요? 거기서 딱 잘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당원 투표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결정을 할 수 있죠. 그건 뭐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건데 이게 좀 한쪽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그 비례위성 정당 만들 때도 전당원 투표하고 지금도 전당원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항상 가치하고 실리가 부딪힐 때 좀 가치를 버리고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갈 때 전당원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 반대를 할 때는 안 하고요. 그럼 그게 좀 형회화, 그러니까 이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공천을 과연 안 할 수 있겠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정이 별로 좀 좋지가 않다. 그리고 모양새도 80몇 %면은 너무 높아요. 비례정당 만들 때는 그때는 이제 보수 야당이 먼저 했으니까 자위적 조치를 우리도 따라하는 거다. 라는 식의 이제 명분이 있었는데 74%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번 더 높다는 건데 뭐 투표율하고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이 투표율이 26% 정도에다가 찬성률이 86%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당에서 이런 그 주류적 의견에 좀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마뜩찮아 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은 일반 여론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아까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뭘 해도 되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뭘 해도 되니까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경한 강성 지지층. 두 번째 믿는 것은 야당이죠, 야당. 야당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무리수를 뜨더라도 결국 선거에서는 보수 야당한테 이길 수 있다. 그게 질 것 같으면 이런 무리수를 쓰겠습니까? 질 것 같으면 그냥 안 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주셨는데, 자, 손정희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당원 개정은 불가피했다. 우리가 뭐 주식회사를 운영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그에 이제 걸맞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이 됐는가인데, 당원을 개정하는 절차적인 어떤 적법 절차는 모두 다 거쳤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모두 다 이것을 동의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당원 개정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어떤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하지만 약속은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속 구성원들이 다수가 원하면 또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원 개정 자체만을 가지고 이게 위법하거나 또는 비겁하거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 법률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할 때도 국민투표를 하고, 또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이것을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바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투표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런 점은 지적을 해야겠죠. 그럼 이 사태에 관련해서 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냐. 결국 이 보궐선거의 원인은 성범죄였고, 성범죄가 지금 유죄로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유죄로 확정되지 않아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태도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실제로 부산과 서울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이 성범죄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 와닿은 게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의 비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재보선 공천을 위해 2015년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넣은 소위 문재인 조항, 문재인 당헌을 뒤집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당헌 당규 개혁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가 선거 결과로 당선 유효가 된 바람에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는데 예산만 90억 됩니다. 우리 대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그렇으면 새누리당이 행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입니까? 근데 왜 이상해요? 서울시장 선거는 무려 571억, 부산시장 선거는 267억, 합해서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염치 없고 일구이연 후안무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전 이낙연 대표가 이런 입장을 냈네요.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에게 사과드린다.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낼 것이다. 라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도 사과를 한다는 말도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뒤에 있는 백판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재명 기자, 뭡니까? 뭐 하나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데 패러디한 거기도 한데 이제 결국은 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5년 전에 문재인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였죠. 대표의 얘기를 틀어준 거죠. 그러니까, 틀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결국은 새누리당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거면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대표일 때 이제 당원을 개정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 민주당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그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당원을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하는 거죠. 그 책임 정치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 전에 뭐 한겨레도 비판하고 경향신문 다 비판한 것처럼 뭐 지도부가 당원 뒤에 숨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한 언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당시 대표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개혁을 친분들의 힘을 빌어서 뒤집었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던데 뭐 그것이 과연 책임 정치냐 그래서 뭐 정의당은 결국은 책임 정치라는 약속어음을 부도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저는 뭐 그걸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선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당원을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원 투표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도부가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붙이고 나서 바로 이튿날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하고 바로 오늘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 참여율도 한 26%밖에 되지 않고 근데 결국은 당원 투표를 했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이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다시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 것도 29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할 때도 사과를 했지만 과연 이제 그때 다시 피해 여성이 오히려 공개 질의를 했죠. 이 사과한 게 나에 대한 사과가 맞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계속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오히려 박원순 연결실 때는 뭐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 이런 플랜카드도 걸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도 다 2차 가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했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야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은 좀 지역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이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 동료를 하고 당원들은 마치 선거를 하고 나서 인증샷을 찍는 것처럼 당원 투표를 하는 인증샷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원들의 인증샷 내용이고 투표 참여했다라는 것과 함께 정당으로서 후보 내는 게 당연하다. 판단은 시민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시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의원 한 자리도 이제 내줘서는 안 된다. 어줍지 않은 청년 강박증에서 그만 허우적대고 강큰 정치를 해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더 무책임하다라는 글들이 있고요. 반면 소수의 반대 의견도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30당원 A씨는요. 겉으로 당원 의사 존중한다 하지만 요식행위처럼 치러서 기분 상한다. 40당원 B씨는요. 투표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 시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의원들이 투표 동료 인증샷 이런 거 올리고 뭐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논의가 초반부에 나왔을 적에 이게 안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집중 포화를 맞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와전된 거다 적폐 세력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퇴각했습니다. 예. 사실 그때 다 꺾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뭐 금태섭 전 의원 뭐 탈당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의 분위기라는 거는 이 큰 방향이 정해지고 굴러가는 쪽으로 돼 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실리는 이게 맞지만 우리가 또 이런 거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라는 토론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반성이 도출되고 책임을 지는 거면 훨씬 나았을 건데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전 더 안타깝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당헌 당규에 민주당이 이렇게 해놨지만은 옛날에 이제 보수 정당도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시절에도 비슷한 약속 많이들 했었죠. 네. 그러다가 양당들이 항상 보면 무슨 군수 선거나
군의원 선거는 가끔씩 공천을 안 해요. 네, 가끔씩.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가끔 공천 안 해요. 근데 최소 국회의원 이상에는 제가 공천 안 한 걸 못 봤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다라는 정말 판단과 좀 내부에서 예. 그런 우리가 다음부터 정말 하지 말자라는 뜻이 모아지면 약속을 하지 지킬 수 있는 저쪽을 약속만 해라. 공격하려고 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좀 양쪽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현장에 저희 채널A 취재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영상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세균 총리가 한 신혼부부의 주례를 서게 됐다고 하는데, 자, 이거 생판 모르는 부부의 주례를 맡게 됐다고 해서 그 사연이 뭔지 보겠고요. 자, 세 번째 앞으로는 이거 제가 참 좋아했었던 원조 007 쇼 코네리, 쇼 코네리가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됩니다. 논현동 사저 앞에는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먼저 현장 영상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 군데에 저희 카메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자택, 두 번째는 중앙지검, 세 번째는 동부구치소인데, 중앙지검에 갔다가 거기서 차를 바꿔 타고 동부구치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구치소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 군데에 저희가 중계진을 배치했고요. 자, 하나씩 좀 크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택 그림부터 크게 보죠.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자, 대통령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최측근 참모들이 주말 새 자택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정치보복이다, 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아직은 자택 앞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수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택 앞을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카메라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중앙지검 앞으로 좀 가볼까요? 아직은 별일 없는 분위기예요.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때 검찰에 출석하면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카메라를 배치해봤고요. 구치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앞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이 되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일정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검 다시 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2018년 3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수감 생활했던 곳 4평의 독거실을 사용할 전망이다 라는 거고요. 2018년 3월 검찰에 출석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 기자,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만큼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나에서 이게 끝나야지 역사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않지만 말을 아낀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많이 됐잖아요. 자, 다시 결국 재수감이 되는데 그때는 말을 아꼈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메시지를 낼까요? 글쎄, 많은 언론들에서는 특별한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택을 나올 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검사실 갈 때 그리고 나중에 동부지검 갈 때까지 이제 아마 언론이 계속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취재할 텐데 과연 아무 말씀 없이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뭐 별도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2018년도 이제 3월 달에 중앙지검 출두하면서 말을 아끼겠다 했지만 그 전, 한 2달 전쯤에는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 수사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사들이 결국은,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 이 수사가 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만큼 괜히 국가의 헌신한 공직자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불러라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제 물론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굉장히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일괄적으로 냈기 때문에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지 아니면 측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경을 전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논현도 자택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라.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 30여 명 논현동 사저에 방문을 했었고 정치 보복인 걸 다 아는데 별 수 있냐. 편하게 감옥살이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한 측근이 전언을 하고 있는 대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박정환 전 대변인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측근거리에서 보좌했었던 또 핵심 참모 중 한 분이잖아요. 박정환 전 대변인께서.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예견됐던 수준이다라고 입장을 냈다라고 측근은 얘기하고 있군요. 오늘 앞서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아마 1시 반경까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댁에서 나오는 게 12시 반이나 1시경쯤 나와서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현장에 못 가두고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박정환 전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뵙고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뵀는데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 소개되는 그 말씀 그대로 워드 바이 워드 그대로 뭐 같은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뭐 마음 편하게 내가 감옥살이 할 테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았지만 고령에 뭐 갔다 오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 대통령이 워낙 뭐 예견되었던 일이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수감되는 건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나 현재 뭐 정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옛날에 일했던 과거에 대해서도 좀 회상을 하면서 당신께서는 의외로 굉장히 담담하시려고 담담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느라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윤태곤 실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측근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은 삼성이 대납했다라는 그 소송 비용을 대법원은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이른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여야 하고 그런데 이 다스 논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불거져 왔던 문제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세 개의 정권을 지금 거친 후에 다시 이 문제가 지금 조명돼서 수사와 지금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결과가 예측이 됐었고 이건 정치적으로 예측됐다기보다 그 많은 증인들의 이제 증언이라든지 뭐 돈 문제가 오고 간 것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뭐 검사 판사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도 아닌데 삼성은 왜 그거를 이제 대납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법리 공방은 재심 같은 게 가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도 뭐 곧 머지않아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사람 다 기결수의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겠죠. 지금까지 뭐 사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형도 확정되지 않은데 무슨 사면이냐라는 걸로 이제 다 끊겼는데 이제부터는 뭐 그런 논의가 다음 대선 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다음 대통령 취임 이런 거 하고 맞물려서도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는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별로 많이 낼 것 같지 않다. 그런 것까지 이제 내다보려면은 좀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래 나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 좀 전에 비쳤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강훈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체 사건 기록이 13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려면은 담당 대법관께서 하루에 1000페이지 이상씩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과연 사건을 완전히 온전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던 수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그 많은 페이지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빨랐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좀 전에 윤태호 실장님 얘기했지만은 전혀 뭐 저희 측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판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패널들의 개인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태국에서 최근 종종 보이는 패션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태국 현장 상황이라며 글이 올라왔는데 자, 보시면요. 태국에서 종종 보이는 패션이라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한 분이 뒤에 기호 2번 홍준표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요. 당당한 서민 대통령. 자, 여기가 태국이라고 지금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도 태국이라고 올라온 건데 정의당 5번 심상정. 자, 아니 김소영 박사님, 지금 다 끝난 대선 선거 운동을 태국에서 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저 사진 보고 한창 웃었는데요. 예. 아마 무슨 사연으로 저 잠바가 저기까지 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나 봐요. 왜냐면 저기에 이제 알 수 없는 글씨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죠. 태국인들이 볼 때는 외국말이고 한국말. 한국말이 적혀 있는데 뭔가 숫자도 막 있고. 숫자도 있고 막 저런 게 좀 뭔가 좀 힙하다고 하나요? 요즘 말로? 그래 보여서 아마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들이 사진에 찍혀서 SNS에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 저 사진 보면서 제가 기억했던 게 아마 90년대 대학 다니신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군들이 입는 ARMY라고 써있는 예. 티셔츠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일반인들 네. 사이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육군이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 거죠, 학생들이. 아마 이제 좀 영어로 써있고 그게 뭔가 좀 외국 같은 느낌도 들고 멋있어서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요즘 뭐 케이팝도 유행을 하고 한국 문화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저렇게 알 수 없는 한국어로 쓰여진 저런 잠바들이 또 인기를 끌고 또 굉장히 저런 선거 잠바들이 색깔이 화려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뜻하지 않게 태국에서 저렇게 주민들이 입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어떻게 저 옷이 저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요. 원조 007 배우 쇼 커너리가 별세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1편 007의 첫 1편부터 7편까지 주인공 1대 제임스 본드 쇼 커너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고요. 본드 역, 7편을 본드 역에 출연을 했고 2006년 공식 은퇴했고 59세에 가장 섹시한 남성 피플지에 의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I need another 1,000. I admire your courage, Miss... Trench. Sylvia Trench. I admire your luck, Mr. Bond. James Bond. Realized it was really taking over me, and no matter what one did, it could never outweigh the balance because of the popularity of it. 와, 우리 제작진이 조금 전에 그 영화 한 편 짧게 찾아낸 게
본드 시리즈 1편이에요. 살인면허. 제가 007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고 첫 보물은 뭐 전 세계 첫 보물은 다 보는 거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제작진이 그 1편 그 영상을 찾아냈네요. 박지원 대변인. 저 사람 알잖아요. 제임스. 뭐 학교 다닐 때 저 007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저도 가급적 다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마지막 아까 저기 션 코넬리가 했던 말이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제임스 본드 역할이 내 삶을 장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라는 부분이 지금도 이제 제임스 본드 그러니까 션 코넬리를 모델 삼아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시청자들한테 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참 그 힘든 길을 가고 있고 그걸 국민들한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분들한테 좀 박수를 치고 싶고 여전히 그 제일 멋진 형님으로 남아있는 션 코넬리가 하늘에 가서도 좋은 삶 그다음에 좋은 모습 많이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예, 션 코넬리 하면은 뭐 김수경 박사님도 잘 아실 텐데 저는 몰랐어요. 그 정말로 이 요원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생기고 뭐 50 몇 세의 섹시한 남자로 선정돼서 어린 시절도 굉장히 부유했을 줄 알았는데 뭐 우유 배달에 험한 일을 뭐 다 했더군요. 정말 어렵게 살았고요. 예, 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요. 정말 어렸을 때.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임스 본드로 기억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더 락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걸로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워낙 오래 활동했던 배우라서 사실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배우예요. 맞아요. 이 배우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단역이나 조연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꽤나 비중 있는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대를 아우러서 사랑을 받았던 배우라서 굉장히 그의 좀 죽음이 안타깝고 그가 하늘나라에서도 멋진 배우로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더 록에서도 그 락에서도 얼마나 멋있게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까. 그랬죠. 예. 참 션 코넬리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숲은 빼고 나무만 봤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